한겨울밤 리어카의 쌍둥이를 싣고 폐지를 줍던 가난한 미혼모는 박인숙 회장의 외제차 벤츠에 부딪힐 뻔했어요. 박인숙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민혜 씨, 4년 전 자신이 돈으로 협박해서 쫓아냈던 아들의 전 여친, 바로 그 민희였어요. 리어카 안의 쌍둥이들을 유심히 바라보자 박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이재혁이 어릴 때와 꼭 닮아 있었어요. 재혁이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겨울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눈이 바람에 날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고 도로 위에는 이미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죠. 성원그룹의 박인숙 여회장은 그 시각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올해 65,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뒤 홀로 무너진 회사를 일으켜 세운 여자였어요.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인숙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춘천 근교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인숙의 손에서 차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카페트 위로 쏟아졌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재혁이가, 우리 재혁이가. 28살 외아들 이재혁은 인숙에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오직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폭설 때문에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45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45분? 지금 내 아들이 위험하다고. 인숙은 전화기를 내던지듯 끊어버리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코트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운 채 직접 차키를 움켜잡았어요. 벤츠 핸들을 잡은 인숙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신호는 자꾸만 끊겼고 화면이 깜빡거리다가 엉뚱한 길을 안내하기도 했죠. 제발, 제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뚫고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유리에는 눈이 쉴 새 없이 쌓였어요. 춘천 근교의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서 있었고 인적은 완전히 끊겨 있었어요. 눈에 뒤덮인 길이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눈두덩이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길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인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차체가 반 바퀴쯤 돌더니 간신히 멈췄는데 그제야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였습니다. 리어카였어요. 낡고 허름한 리어카가 눈 쌓인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겨 있었죠. 하마터면 그대로 들이받을 뻔했어요. 인숙은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차문을 벌컥 열고 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밤에 누가 리어카를 끌고 다녀? 아니, 미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리어카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 엄마, 무서워.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인숙은 화를 내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낡은 담요 아래에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빨갛게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니, 왜 리어카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야? 인숙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덮인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발목에서 뭔가 꺾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인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앞이 노랗게 번쩍였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여자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 발목이. 인숙은 고개를 들어 그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은 솜이 빠져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죠. 4년이라는 세월이 이 여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이목구비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김민혜. 너 미니 맞니? 4년 전 돈다발을 던지며 쫓아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들 재혁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고아 출신의 여자. 김민희도 놀란 눈으로 인숙을 바라봤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민희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폭설로 출동이 1시간 넘게 지연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민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리어카에 타세요. 병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리어카라니. 평생 벤츠 뒷좌석에만 앉았던 사람한테 폐지 줍는 리어카를 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재혁이가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인숙은 이를 악물고 리어카에 올라탔어요. 쌍둥이 아이들 옆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춰졌어요. 인숙은 무심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매,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이 자기 아들 재혁이를 쏙 빼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전 남편에게도 있었고 아들 재혁이에게도 똑같이 있는 점이었어요. 설마. 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희는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길을 자신을 내쫓았던 여자와 아이들을 싣고 한 발 한 발 걸어갔어요.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희는 응급실 문 앞까지 리어카를 끌고 와서 멈췄어요. 병원 직원들이 달려나와 인숙을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숙이 뒤를 돌아봤을 때 민희는 이미 쌍둥이들의 손을 잡고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우리 재혁이. 인숙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재혁 어디 있어요? 인숙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드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경추 척수 손상입니다. 지금 혼수 상태이고 깨어나신다 해도 전신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신마비요? 인숙은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신마비라는 말이 인숙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인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인숙의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내 아들이, 내 재혁이가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니.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숙은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재혁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고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후다닥 달려가 유리창 너머로 아들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고 걸어다니던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인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어요. 눈보라가 치는 밤길에 리어카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인숙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때 복도 저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나무라는 소리도 들렸죠. 인숙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날 밤 리어카 안에서 봤던 쌍둥이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민희도요. 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들일까? 인숙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희라는 여자가 있어? 4년 전에 우리 재혁이랑 사귀었던 여자야. 그 여자 지금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뭘 하며 사는지 전부 조사해. 전화기 넘어서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민혜 씨요. 그 여자를 왜 갑자기? 비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질문하지 말고 당장 조사해. 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대답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숙은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하얀 시트 위에 하얀 얼굴, 숨을 쉬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인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재혁아,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눈을 떠봐, 제발 눈 좀 떠봐.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비서는 인숙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뭘 그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봐. 인숙이 재촉하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김민혜 씨는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따로 없고 새벽에는 폐지를 줍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요. 올해 4살입니다. 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4살 쌍둥이라고?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래?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어요. 출생 신고서의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어요. 인숙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아이들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멈췄어요. 김민재, 김민혁. 인숙은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재, 민혁. 민희의 민에 재혁의 재와 혁. 인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설마 이 아이들이 재혁이 아이들인 거야? 인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4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다발을 던지며 민희에게 소리쳤던 그날, 인숙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인숙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민희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그 안에 쌍둥이 아이들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아이들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 리어카 안에서 언뜻 봤을 때는 어두워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사진 속에서도 그 점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있었고 아들 재혁이에게도 똑같이 있는 바로 그 점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손주들인 거야? 인숙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질게 쫓아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재혁이 아이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아이가 생긴 걸 말하지 않았을까? 재혁이한테라도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인숙은 사진 속 민희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척한 볼, 거친 손, 찢어진 패딩.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도대체 민희는 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정말 재혁의 아이들이 맞는 걸까? 8년 전 봄이었어요.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새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20살 민희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가방, 달아빠진 운동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만큼은 유난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민희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고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로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죠. 그래도 민희는 꿈이 있었습니다. 건축가가 되는 것.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희는 자기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김민혜, 이재혁 같은 조. 민희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재혁. 누구지?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찾는 그 남학생의 얼굴을 민희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하얀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늦었다고 머쓱하게 웃는 얼굴이 왠지 모르게 좋아 보였어요. 민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남학생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바로 이재혁이었어요. 재혁이는 민희 옆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같은 조네. 잘 부탁해. 민희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재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인데 눈이 참 맑았습니다. 재혁이는 자꾸만 옆자리 민희에게 눈길이 갔어요.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잔데 왜 이러는 걸까? 조별 과제를 위해 둘은 도서관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재혁이는 말이 없었고 민희도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가 물었어요. 민희야, 너는 왜 건축학과에 왔어?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집을 지어주고 싶어서 왔어. 고아원에서 자랄 때 겨울이면 너무 추웠거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도 추웠어. 그때 생각했어. 나중에 꼭 따뜻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재혁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멋있다. 진짜 멋있어. 민희는 어리둥절했어요. 멋있다고? 그럼 넌 왜 건축학과에 왔어? 재혁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꿈이 없어. 솔직히 나는 건축학과에 오고 싶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원해서 왔거든. 엄마가 정해준 학교, 엄마가 정해준 전공.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어. 민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정작 자기 꿈은 없다니. 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찾아보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재혁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민희를 바라봤어요. 민희의 맑은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민희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었죠.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재혁이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날 재혁이가 민희 자취방에 찾아왔어요. 라면을 끓여주겠다면서요. 재혁이는 난생 처음 라면을 끓여봤습니다. 너무 오래 끓여 면이 퍼졌고 물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짰어요. 그래도 민희는 그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재혁이가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 했다는 게 좋았거든요. 재혁아, 라면 진짜 맛있어. 민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
나도 알아. 완전 망했잖아. 재혁이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내가 다 먹을게. 민희는 정말로 라면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재혁이는 그런 민희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여자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4년의 대학 시절이 흘렀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재혁이는 민희를 학교 뒤편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민희야, 이거 받아줄래? 민희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나무 모형집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마당, 큰 창문이 있는 예쁜 2층 집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직접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거였어요. 이게 뭐야? 재혁이가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너랑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내가 꼭 지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혁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반지를 꺼내 민희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민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재혁아, 너네 엄마는 괜찮으실까? 나 같은 애랑 결혼해도 된다고 하실까? 재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희가 재혁이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재혁이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민희가 자기 집안 때문에 부담 느끼는 게 싫었으니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재혁이는 어머니 인숙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인숙에게 재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인숙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군데? 김민희라고요. 같은 과 동기예요. 어디 집안인데? 재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고아원. 네, 근데 어머니, 민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현명해요.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해요. 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에 고아원 출신이 들어온다고? 내가 미쳤니?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민희 잘못이에요. 인숙은 재혁이를 노려봤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감정 때문에 평생을 망칠 거야. 너는 성원그룹 후계자야. 내게 걸맞은 사람을 만나야지. 잠시 말을 멈춘 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 숨겨둔 상처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랑, 감정. 그런 걸로 가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나는 뼈저리게 봤어.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재혁이를 응시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엔 착했어.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하자고 했지? 그러다 날 배신했어.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변하는 거야? 오늘의 사랑이 내일의 배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너까지 같은 길로 가게 둘 수 없어. 재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달라요,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제를 저와 민희한테 씌우지 마세요. 재혁이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희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인숙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해. 내 지원은 없을 줄 알아? 재혁이는 그 말에 움찔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재혁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인숙은 아들이 며칠만 고생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혁이와 민희는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사 날 밤,
짐을 다 풀고 나서 재혁이가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희야, 미안해. 결혼식도 못 올려주고.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예쁘게 해줄게. 웨딩드레스도 입고 멋진 결혼식 올려줄게. 민희가 재혁이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혁이는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취직했고 민희도 건설회사 설계팀에 들어갔어요. 둘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 물새는 천장.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민희는 매일 아침 재혁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재혁이는 회사에서 그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내가 선택한 내 인생. 하지만 재혁이와 민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숙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3개월이 지났지만 재혁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인숙은 아들이 며칠만 고생하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재혁이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민희와 함께 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후계자가 겨우 중소기업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니. 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느 날 오후, 인숙은 직접 재혁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알아낸 주소를 들고 낡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문이 보였습니다. 인숙은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이런 곳에서 내 아들이 살고 있다고? 인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민희가 문을 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끓이던 중이었죠? 민희는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님이야?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숙은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단칸방을 둘러봤습니다. 빨래가 널린 좁은 방, 작은 밥솥 하나가 놓인 싱크대, 창문 하나 없는 벽. 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내 아들이? 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인숙이 민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재혁이 발목을 잡고 있어? 재벌가 아들이 이런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사는 게 말이 돼? 너 같은 애가 재혁이를 끌어내려서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어요. 봉투가 열리면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희는 그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받고 재혁이 곁에서 사라져.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너 같은 애한테는 평생 못 벌 돈이야.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밀어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재혁 씨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재혁 씨를 사랑해요. 인숙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사랑. 지금 너희 살고 있는 꼴 좀 봐. 그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나는 남편 하나 잘못 믿어서 회사도 인생도 무너질 뻔했어. 그래서 난 다시는 감정으로 가정을 흔들리게 둘 수 없어. 민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 돈 필요 없어요. 인숙은 민희를 차갑게 노려봤어요. 잘 생각해. 내가 계속 재혁이한테 붙어 있으면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인숙은 돈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는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몸이 휘청거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혁아, 괜찮아. 민희가 달려가 재혁이를 부축했어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재혁이는 웃으려 했지만 금방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뜨거웠어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재혁이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병원 가야 해, 아니야? 괜찮아. 내일 출근해야 해, 요즘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재혁이는 힘겹게 말했어요. 민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원그룹 후계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희는 젖은 수건으로 재혁이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재혁이는 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민희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결에도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날 밤 민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곁에 앉아 밤새 이마를 닦아주며 생각했어요. 내가 재혁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없으면 재혁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재혁이는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회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빠지면 안 돼. 민희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재혁이가 나간 뒤 민희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안 떠나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민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혁이의 어머니가 보낸 게 분명했어요. 민희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머니와 연락도 못하고 후계자 자리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 재혁 씨를 위해서 떠나야 해. 새벽녘이었어요. 재혁이가 깊이 잠든 사이 민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꺼내 짐을 쌌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었어요. 재혁아, 미안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민희는 편지를 침대 머리맡에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혁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잘 살아. 행복해야 해. 민희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희는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혁이는 눈을 떴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희야. 대답이 없었어요. 재혁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침대 머리맡에 놓인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혁이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 읽고 나서 재혁이는 절규했습니다. 민희야. 민희야. 재혁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민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재혁이는 탐정까지 고용해서 민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찾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어요. 민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혁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민희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떠났을까? 왜 그렇게 떠났을까? 재혁이는 알지 못했어요. 민희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역 대합실에 앉아 민희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고아원 출신인 미니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세어봤어요. 이게 미니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썼고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지? 미니는 버스 노선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강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릉. 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건축학과 답사로 갔던 곳이었어요. 답사가 끝난 뒤 재혁이와 단둘이 바닷가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재혁이와 손을 잡았고 바다를 보며 첫 키스를 했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라면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미니는 강릉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이와 걸었던 거리, 함께 밥을 먹었던 식당, 손잡고 걸었던 골목길.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미안해. 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널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제발 행복해야 해. 3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미니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미니는 일단 싼 숙소를 찾았습니다. 하룻밤에 15,000원짜리 여인숙이었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미니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다음 날부터 미니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온 젊은 여자를 선뜻 고용하려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숙소비로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은 돈이 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미니는 불안했어요.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미니는 또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미니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가 미니를 눕혔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셔서 지나가던 분이 데려오셨어요. 미니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쓰러진 거지?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임신 6주 차입니다. 쌍둥이에요. 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이요. 쌍둥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 복도로 나온 미니는 한참을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임신. 쌍둥이. 기쁨보다 충격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 나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그것도 둘이나? 미니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재혁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재혁아, 나 임신했어. 우리 아이야?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재혁이는 당장 달려올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와 싸우고 또 힘들어지겠죠? 미니는 그게 두려웠어요. 미니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혼자 낳을 거야. 혼자 키울 수 있어? 재혁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날부터 미니의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민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임신한 몸으로 밤새 서서 일하는 건 고통이었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중간중간 화장실에 가서 토하기도 했죠. 그래도 민희는 버텼어요. 뱃속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마음씨가 좋은 분이었어요. 민희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희 씨, 몸이 힘들면 좀 쉬어도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 일할 수 있어요? 민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장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민희를 바라봤어요. 몇 달이 가고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 8개월. 민희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번 돈은 방세와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민희는 자기 밥값을 아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민희가 쓰러졌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장님이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민희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쌍둥이라서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였어요. 민희는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손잡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응원해 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을 민희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들이었습니다. 민희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재혁아, 우리 아기들이야. 민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 너무 예뻐.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있어요. 납부하셔야 합니다. 민희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민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어요. 민희 씨, 축하해요. 사장님이 민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병원비가. 민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냈어요. 그동안 민희 씨가 너무 열심히 일해줬잖아요. 민희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마요. 그냥 건강하게 아이들 잘 키우면 돼요. 사장님은 웃으며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 민희는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재혁이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두 아이 모두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재혁이에게도 있는 그 점이요. 민희는 그 점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아, 우리 아들들이야. 며칠 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민희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란 칸에서 민희의 펜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공란으로 남겨뒀어요.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뭘로 할까? 민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국 적었습니다. 김민재, 김민혁. 자신의 이름에서 민을 따고 재혁이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민희는 품에 안긴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재혁이의 아들들. 민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민희는 아기들을 꼭 안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민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민희는 아직 몰랐어요. 민희는 강릉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것도 편의점 사장님이 빌려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거였어요. 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반쪽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민희에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출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월세도 내야 하고 분유값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쌍둥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돈이 너무 비쌌고 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희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자. 그래서 민희는 낡은 리어카를 구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산 녹슨 리어카였어요. 바퀴는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헐거웠지만 그래도 쓸 수 있었습니다. 민희는 리어카 바닥에 낡은 담요를 깔았어요. 그 위에 쌍둥이 아이들을 눕히고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새벽거리는 춥고 어두웠어요. 민희는 리어카를 끌며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날이면 아파트 단지를 돌았어요. 버려진 박스, 신문지, 빈캔 민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엄마, 추워. 리어카 안에서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2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민희는 아이의 이불을 여며주며 말했어요. 손이 꽁꽁 얼어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은 리어카 안 아이들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애들을 리어카에 태우고 다니네. 민희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지나쳤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민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폐지를 다 모으면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저울에 올리면 고작 5,000원에서 많아야 7,000원이었어요. 어떤 날은 고물상 사장이 값을 속여서 3,000원밖에 안 주기도 했습니다. 민희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었거든요. 폐지 줍기가 끝나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식당 구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2시간 자고 다시 새벽 4시에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희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민혁이가 밤새 고열로 끙끙 앓았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민희는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민희는 울면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희는 새벽에 뛰쳐나갔어요. 아픈 민혁이를 민재 옆에 눕히고 폐지를 주워 간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뛰어다녔어요. 2시간 만에 리어카를 가득 채우고 고물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희는 고물상에서 받은 돈을 쥐고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해열제 주세요.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요. 약사가 약을 꺼내며 물었어요.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민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혁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 곁에 앉아 이마를 닦아줬어요. 다행히 아침이 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민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엄마일까? 아이가 아픈데 병원도 못 데려가다니. 민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열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줍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리어카가 휘청거렸어요. 아이들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희는 혼비백산하여 아이들을 붙잡았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민희는 그날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작은 온정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니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민희를 불러 세웠어요. 아이고, 애 엄마, 이거 먹어요? 요구르트 몇 개를 민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혼자 애 키웠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힘내요.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 민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희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폐지를 줍다 지쳐서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그때 민재가 민희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엄마 사랑해. 민혁이도 따라서 뽀뽀를 했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민희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밤이 되면 민희는 가끔 옷장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재혁이가 만들어준 나무 모형집과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준 집이야? 언젠가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나무 모형집을 만지작거렸어요. 민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재혁아,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당신이 아이들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4살이 됐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민희의 리어카 앞에 한 대의 벤츠가 멈춰 선 그 밤이요. 인숙은 병원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헐떡였죠. 성원그룹 여회장이라는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인숙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민희와 쌍둥이 사진이었어요. 인숙은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왼쪽 눈 밑에 점, 재혁이를 쏙 빼닮은 눈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손주들인 걸까? 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화려한 옷에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재혁이의 약혼녀 서유진이었습니다. 대기업 서회장의 딸이었어요. 유진은 병실 안을 힐끗 보더니 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재혁 씨 상태가 어때요? 인숙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직 의식이 없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나도 거의 전신마비일 거래.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유진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재혁 씨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해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깨어나도 장애인이 될 거라면서요. 저보고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유진은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어요. 약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유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인숙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 회장이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 회장님. 박 회장, 우리 유진이한테 들었어. 재혁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네, 지금 혼수 상태예요. 하지만 깨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서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박 회장,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에서 장애인 사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깨어나도 멀쩡하지 않을 거라면서. 우리 창창한 유진이 인생 망치려는 거야? 서 회장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지? 이제 서로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인숙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4년 전 자신이 민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재혁이 인생 망치려는 거야? 인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과 지금 서 회장이 한 말이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인숙은 중얼거렸어요. 다 내 욕이야. 내가 민희한테 그랬으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지금 벌 받는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숙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인숙은 결심했어요. 민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 그 아이들이 정말 재혁이 아이들이라면 데려와야 해. 인숙은 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인숙은 계속 긴장했어요. 민희가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강릉에 도착한 인숙은 낡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반지하 단칸방이 나왔습니다. 인숙은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숙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희가 서 있었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민희는 인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희야. 인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인숙은 급히 문틈에 발을 넣었어요. 민희야,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또 찾아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어. 민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인숙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민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민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4년 전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고 있는 인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민희야, 저 아이들. 재혁이 아이들 맞지? 민희는 움찔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인숙이 말을 이었어요. 재혁이랑 너무 닮았어. 눈 밑에 점도 똑같고. 민희야, 나한테 말해줘. 저 아이들이 내 손주들 맞지?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다시 말했어요. 민희야, 날 용서 안 해줘도 돼. 하지만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커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줄게. 민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추운 새벽에 리어카에 태우고 다녔던 아이들.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데려간 아이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재혁 씨 아이들이에요. 인숙은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손주들이 이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민희도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뒤 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희야, 재혁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 민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병원이요.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이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 지금 혼수 상태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나도 전신마비일 수 있대. 민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혁 씨가요. 혼수 상태라고요? 민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라니. 민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인숙이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희야, 제발 재혁이 좀 만나줘. 너랑 헤어지고 재혁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 방황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야? 인숙은 민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쫓아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민희야. 제발 한 번만 재혁이 좀 봐줘. 내가 가면 재혁이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몰라. 민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민희는 4년 만에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손을 잡고요. 그토록 그리웠던 재혁이를 만나러요. 인숙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민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새로운 풍경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건물이 엄청 커. 민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랫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니? 혼수 상태라니. 민희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인숙은 먼저 자신의 집으로 민희와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인숙의 집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도 돼.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인숙은 가정부를 불러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아이들 잘 씻기고 맛있는 거 먹여줘요. 가정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인숙이 민희에게 말했어요. 민희야, 재혁이 보러 가자.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재혁이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있을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 층에 내렸어요. 긴 복도를 걷는 동안 민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여기야. 인숙이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병실 안을 봤습니다. 재혁이가 누워 있었어요. 하얀 침대, 하얀 시트.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옆에서는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4년 전에 밝고 웃음 짓던 재혁이가 아니었습니다. 민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 씨.
민희의 입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민희는 기어가듯 침대 옆으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 같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 나야. 민희야. 민희는 재혁이의 손을 자기 볼에 가져다 댔어요. 눈물이 재혁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4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날 못 보는 거야? 눈 좀 떠봐. 인숙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전 자신이 돈을 던지며 쫓아냈던 여자가 지금 아들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결혼시키고 싶었던 재벌집 딸 유진은 아들이 쓰러지자마자 도망치듯 떠났죠. 인숙은 가슴을 치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민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재혁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민희는 손으로 재혁이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재혁아, 우리 아들들 있어? 쌍둥이야. 민재, 민혁이, 너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어. 너무 예뻐. 너 닮아서 눈이 똑같아. 점도 있어? 내 눈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점. 이민희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가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아, 빨리 일어나야 해. 우리 아이들 만나야 하잖아. 제발 일어나. 하지만 재혁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민희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재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재혁이 몸을 닦아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재혁아, 오늘 날씨 좋아. 밖에 나가고 싶지? 빨리 일어나야 같이 나갈 수 있어? 민재가 오늘 할머니한테 뽀뽀했대. 민혁이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어. 너 닮아서 잘 먹어? 재혁아, 기억나. 대학교 때 내가 끓여줬던 라면, 연이 다 퍼지고 너무 짰는데 나 다 먹었잖아. 그때 진짜 맛 없었거든. 근데 내가 해줘서 행복했어? 민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민희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보호자분, 식사는 하셨어요? 물으면 민희는 괜찮아요. 대답하고 재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인숙도 매일 병원에 왔어요. 민희가 재혁이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희야, 집에 가서 좀 쉬어. 인숙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숙은 한숨을 쉬며 민희 옆에 앉았어요. 두 여자는 말없이 재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민희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희는 재혁이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고개가 꺾인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재혁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민희는 잠결에 뭔가 느껴서 눈을 떴습니다. 재혁아. 민희는 재혁이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재혁아. 내 말 들려? 재혁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민희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 환자분 반응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병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민희는 한쪽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줘. 그리고 얼마 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재혁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민희를 봤어요. 재혁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재혁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희야. 그 한마디에 재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재혁이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재혁아, 나야. 나 민희야. 재혁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희의 볼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꿈이지. 민희는 재혁이의 손을 꼭 잡아 자기 볼에 눌렀어요. 눈물이 재혁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내가 왔어. 재혁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보고 싶었어?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왜 갔어? 왜 날 두고 갔어? 민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재혁이의 손을 붙잡고 울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재혁아, 정말 미안해.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재혁이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천천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재혁이는 민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 안 가지? 다시는 안 갈 거지?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안 가, 절대 안 가, 다시는 안 떠나. 약속해. 재혁이는 그제야 조금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민희의 손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놀라 소리쳤어요. 재혁아. 재혁아. 의사가 민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든 거예요. 의식을 회복한 직후라 몸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 민희는 재혁이 곁에 앉아 밤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재혁이가 눈을 떴어요. 어제보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옆을 보니 민희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재혁이의 손을 꼭 쥔 채로요. 재혁이는 민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민희가 돌아왔구나. 민희가 눈을 떴어요. 재혁아, 깼어. 재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침이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재혁아.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민희를 봤습니다. 민희가 왜 여기 있는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 조심스러운지 재혁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희가 재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재혁아, 할 말이 있어? 재혁이는 숨을 죽이고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어? 쌍둥이 아들이야. 민재, 민혁이, 너 닮아서 너무 예뻐. 재혁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빠?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아들이야? 4살이야. 너 쏙 빼닮았어. 재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4년 동안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민희가 재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재혁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재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여줄 수 있어? 우리 아들들. 민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데려올게. 기다려. 재혁이는 민희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숙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재혁아, 다 엄마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였어요. 민희는 재혁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혁아,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어디 안 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가 눈을 뜬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의사는 재활을 해봐야 어느 정도 회복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혁이는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재혁이가 깨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희는 아침 일찍 인숙의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오늘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민희가 말하자 민재와 민혁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사진 속 아빠?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진 속 아빠야. 근데 아빠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셔. 우리가 가서 아빠 힘나게 해줘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아빠 빨리 낫게 해줄 거야? 민혁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민재는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림 그려갈래? 민희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려가자.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민재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사람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재, 민혁. 그 옆에는 집도 그려져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희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혁이가 아이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들이 아빠를 처음 보면 어떨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층에 내렸어요. 긴 복도를 걸으며 민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민희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자, 이제 아빠 만나는 거야? 사진 속 아빠 기억하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눈 밑에 점 있는 아빠. 민혁이도 말했습니다. 나랑 똑같은 점. 이민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아빠가 아직 많이 아프니까 우리가 힘줘야 해, 알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재혁이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민희가 들어오고 그 뒤로 작은 아이들이 조심조심 들어왔습니다. 재혁이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병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민재가 재혁이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진짜 점 있어. 사진이랑 똑같아. 민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침대 옆으로 갔어요. 민재야, 민혁아. 이분이 아빠야? 매일 사진으로 보던 아빠. 아이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민혁이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조심 침대 가까이 다가가 재혁이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재혁이는 무너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턱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재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내 아들들이야? 민희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민재, 민혁이야. 내 아들이야. 재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어요. 자기를 쏙 빼닮은 눈매,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민혁이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자기에게도 있고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재혁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혁이의 볼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진짜 내 아들이구나. 재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가 품에서 구겨진 그림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야. 내가 그렸어. 재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그림 싫어? 재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아빠가 너무 기뻐서 그래? 이렇게 예쁜 그림은 처음 받아봐. 민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민혁이가 재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재혁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빠, 빨리 나아. 나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재혁이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빠 빨리 나을게. 약속해. 민재도 다가와 재혁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살 거지? 안 가지? 재혁이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응, 아빠 이제 안 가. 절대 안 가. 너희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민희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어요. 매일 밤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사진 속 아빠. 이제 그 아빠가 살아서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숙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재혁이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인숙은 비서를 불러 아이들을 잠깐 데리고 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애들아,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잠깐 나갔다 오자. 아이들이 나가자 병실에는 재혁이, 민희, 인숙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인숙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혁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재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혁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4년 전에 민희를 쫓아낸 거? 다 엄마가 한 거야? 재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돈을 던지며 사라지라고 했어? 협박 문자도 보냈어. 내가 민희를 찾지 못하게 탐정까지 손을 써서 다 막았어. 다 엄마가 한 거야? 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재혁아, 이제라도 민희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엄마가 잘못한 거 다시 바로 잡고 싶어. 재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라고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재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 떠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희를 찾지 못해서 미쳐가던 저한테 유진 씨와의 약혼을 강요하셨잖아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약혼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유진 씨와 결혼할 마음 없었어요. 계속 민희를 찾았고 민희를 기다렸어요. 재혁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혁이는 이불을 걷어차려 했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재혁이는 좌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예요? 제가 불구가 되고 유진 씨가 떠나버리니까 이제 다시 민희한테 저와 다시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희가 만만하세요? 인숙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니야. 재혁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 꼴이 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숙은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재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러다 몇 년 동안 묻어왔던 말이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한 번 배신당하고 난 뒤로 나는 사랑이라는 말만 들으면 겁이 났다. 재혁아. 재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민희한테 그러셨다고요? 그게 이유예요. 인숙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난 사람의 감정을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더 성공하길 바랬어. 재혁이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가세요. 지금은 어머니 보기 싫어요? 인숙은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억눌렀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다 망친 거야? 병실 안에는 재혁이와 민희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이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재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희야. 민희는 재혁이 곁으로 다가갔어요. 재혁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나 이 꼬라지야. 다리도 못 움직여, 손도 겨우 움직이고. 평생 이럴 수도 있대. 민희는 아무 말 없이 재혁이를 바라봤어요. 재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나랑 같이 있을 필요 없어. 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도 그게 나을 거야.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재혁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이런 몸으로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민희는 재혁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재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재혁이가 민희를 바라봤어요. 민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년 전에 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 너를 사랑해서 떠난 거야? 내가 힘들까 봐 떠난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후회됐는지 몰라.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매일 밤 아이들한테 내 사진 보여주면서 지게 아빠야 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재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 다리가 없어도 상관없어. 팔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없어.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다시는 나 혼자 두지 마. 재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민희가 재혁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 젖은 눈으로 재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응. 재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이런 나라도.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바보야, 너무 보고 싶었어. 재혁이는 민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민희야. 그리고 고마워. 민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이제 다시 안 떨어지면 돼. 재혁이가 민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민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나도. 항상 사랑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 들어왔어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민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래? 민혁이가 재혁이에게 달려갔어요. 아빠도 안아? 민재도 달려왔습니다. 나도. 재혁이는 떨리는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았어요. 4살짜리 쌍둥이가 아빠 품에 폭 안겼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재혁이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금까지 옆에 없어서 미안해. 아빠가 이제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민희는 3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4년 동안의 외로움이, 고통이,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재혁이가 민희에게 말했어요. 민희야, 어머니 좀 불러줘.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인숙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혁 씨가 부르세요. 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인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 아이들 할머니잖아요. 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천천히 할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건 부탁드려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엄마가 평생 속죄할게. 아이들한테 정말 잘할게. 민희한테도. 아이들이 인숙에게 다가왔어요. 민재가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혁이도 인숙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인숙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어요. 민재야, 민혁아.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이제 뭐든 다 해줄게. 민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재혁이 손을 잡았어요. 재혁이도 민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재혁이의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추 척수 손상에서 이 정도 의식 회복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걷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재혁이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희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재활실에서 재혁이는 매일 땀을 흘렸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리를 움직여주면 재혁이는 이를 악물고 따라했어요. 아무 감각도 없는 다리를 움직이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가 재활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무리한 거였습니다. 민희가 달려가 부축했어요. 재혁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재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빨리 걸어야 해. 민재랑 민혁이랑 같이 뛰어놀고 싶어. 민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재혁아. 재혁이가 민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아이들 옆에 없었잖아. 아빠 노릇 못했잖아. 이제 만회해야지. 두 발로 서서 아이들 안아주고 싶어. 민희는 재혁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민희는 재혁이의 재활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밤 재혁이의 다리를 마사지 해줬어요. 굳은 근육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꼭 걸을 수 있을 거야? 나 믿지? 재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믿어. 당연히 믿지? 아이들도 아빠를 응원했어요. 재활실에 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힘내. 아빠 최고. 재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혁이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조기구를 잡고 서는데 성공했어요. 민희와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섰어. 아빠가 설 수 있어. 재혁이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웃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혁이는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혁이는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경추척수 손상에서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경우예요. 민희는 재혁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재혁이는 민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랑 아이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으면 못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혁이는 드디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혁이와 민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재혁이는 검은 양복을 입고 신부가 들어올 문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옆에는 민재와 민혁이가 화동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희가 들어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희를 보는 순간 재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재혁이는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민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잠시 비틀거렸어요. 민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재혁이는 민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례가 물었어요. 이재혁 씨는 김민혜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재혁이는 민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혜 씨는 이재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민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인숙은 맨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들이 꽃잎을 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혁이와 민희는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을 김씨에서 디씨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며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나 이제 이민재야? 민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아빠랑 같은 이씨야. 재혁이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며칠 뒤 인숙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아 인숙이 입을 열었어요. 재혁아, 할 말이 있어? 재혁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인숙이 말했어요. 엄마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려고 해. 그리고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재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회장 안 할 거예요.
인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제 성원그룹 후계자가 아니라 민희의 남편, 민재와 민혁이의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민희가 꿈꿔왔던 가난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집을 지어주는 거? 저도 그 꿈을 같이 이루고 싶어요. 민희는 놀란 눈으로 재혁이를 바라봤어요. 인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성원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꿀게. 재혁이와 민희는 착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설계 지식을 활용했고 민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았어요. 첫 번째 집을 지어줄 가정을 방문했을 때 민희는 울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미혼모였어요. 민희는 그 여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제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민희가 설계 작업을 하다가 재혁이에게 낡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재혁아, 이거 기억나? 상자 안에는 작은 나무 모형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재혁이가 프로포즈하며 줬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빠가 약속한 집이라고 했어. 재혁이가 민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지을 거야? 똑같이. 몇 달 뒤 강릉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 집이 완공됐어요. 작은 마당, 큰 창문, 따뜻한 굴뚝. 나무 모형과 똑같은 2층 집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처음으로 새 집에 들어섰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그 집이다. 나무 집이랑 똑같아. 민희는 거실 창가에 나무 모형을 올려뒀어요. 재혁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 약속 지켰지? 민희는 웃으며 재혁이를 껴안았어요. 응, 오래 걸렸지만. 마당에서 이 가족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아빠, 이 집 아빠가 지은 거야? 재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같이 지었어. 며칠 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강릉 새집의 인수까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아빠 병원에 가던 날 눈 왔던 거 기억나? 민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 눈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줬지? 재혁이가 창가에 놓인 나무 모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됐네. 인숙이 아이들을 품에 안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는 내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민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재혁이가 민희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 내 남은 인생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야.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눈보라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재혁이가 다가와 민희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이들이 뛰어와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인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침내 온전하고 따뜻한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 라디오였습니다.